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 실현 극복 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즌 3 2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이제 이 회차는 빼야겠어요. 35회차 아마. 점점 헷갈리기 시작할 것 같아. 이번 수서는 여러분들이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받아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메일로 사연을 접수 중이니까요. 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연을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서 보내주셨는데 방송용 요약과 그 전문의도 따로 있어요. 우선 네. 방송용 요약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기후변화, 전쟁, 물가와 금리 인상, 전기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등 앞으로 닥쳐올 코앞에 참담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나 선택의 현명함에 있어서나 희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타인에 대한 연민은 잃었고 자기 연민에만 가득 차 있으니 괴물로 가득 찬 지옥이 달리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두려운데 같이 힘을 합쳐야 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제가 잃어버렸다는 게 그 어떤 것보다 괴롭습니다. 이게 요약본이거든요. 네. 이렇게 요약하신다고요? 여기까지만 있나요? 이제 신청 이제 본격적으로 1, 2, 3, 4, 6번까지 있죠. 네, 네. 내용은 한 두세 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서 네, 일부 요약해주시고 내용마다 네. 분석하면서 얘기해드리죠. 그렇죠. 우선 읽을까요? 자, 사람들은 이제 걱정하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의 걱정은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걱정. 우선 가난합니다. 저야 청년이니까 적은 연봉이나마 벌면서 어떻게든 살아가겠는데 정년을 코앞에 두신 부모님이 노후 대책 없이 막노동을 하고 계시고 일가 친척이 전부 다 잘 살지 못해서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월세를 살면서 벌이도 시원치 않다 보니까 저축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좀 한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가난한데 또 매일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경제 악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또 두 번째는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환멸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려면 뭔가가 나아질 거란 희망과 같이 싸워나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체 누구에게 희망을 품어야 할까요? 모두가 매일 누군가를 혐오하고 존재를 지우려고 하고 악마화하고 다 같이 욕할 상대를 찾은 다음에 욕하고 또 다른 사람 찾아 또 욕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게 그저 막막할 뿐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 주셨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자기 연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새 자기 연민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기 연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면서 전 세대와 전 성별, 그러니까 남녀 모두가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에게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위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자기 연민의 괴물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누군가를 죽이려 들고 혐오하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스스로 불쌍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혐오하게끔 자랐다고 그 자란 환경이 불쌍하니까 혐오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남의 평등권보다 내 편의만을 위해서 누군가를 배척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조차 자신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리고 불쌍한 게 맞다면 용서도 받아야 할까요? 이게 당연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어요.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냥 내 삶에만 집중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내 삶에서조차 크게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운동도 하고 뭐 살아남으려고 일하고 주말 투자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언제 쉴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고민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있죠. 네, 세상에 있죠. 대한 막막함으로 있죠. 네. 어떻게 상담하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세상 걱정하고 뭐 기후 걱정하고 그냥 그런 뭐 좋은 소리들이 아니라 되게 절실하다 이런 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막막하고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게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같이 싸워나가야 될 한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3페이지에 글을 주셨는데 한 2페이지 넘게는 사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선생님도 하실 수 있는 이야기, 뭐 맹구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같이 싸워나가야 될 사람들에 대한 그 환멸을 느낄 정도의 실망감, 그 일이 도대체 뭐였을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길래 고통스러워할까? 이게 사실 좀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내 생각은 올바르고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펼칠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다는 것에 되게 절망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사실 사상적 통일감과 더불어 인간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진짜 좀 이분에게 더 네. 절실히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뭐 기후위기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밥 먹었는지 물어봐주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좀 위로가 기본적으로 좀 되어야 하고 싶은 이런 좋은 세상도 만들 수 있는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우선 좀 하나 했고, 하나는 또 자기 연민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연자분이 말하는 자기 연민이 진짜 자기 연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상담에서는 자기 연민을 너가 그런 상황이니까 뭐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했으니까 너 그럴 수 있어 여기서만 끝나는 걸 자기 연민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힘들다고 막 야 내가 진짜 병신이었어, 내가 진짜 바보였어. 그래서 막 이렇게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위로를 주냐 이거예요. 내가 진짜 친한 사이라면 되게 이 사람을 아낀다면 그러면 야 그래 너가 그래 그런 상황 때문에 너가 힘든 것도 이해해. 근데 너가 뭐 어떤 걸 할 수 있어 라든지 건네주는 위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친구한테는 하지만 자기한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를 자기 자기한테는 되게 가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가 어떤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주는 거.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자기 연민하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 친구도 스스로 자기한테 좀 그런 메시지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래서는 좀 봤어요. 또 하나는 그게 자기 연민의 하나가 또 되게 중요한 게 나만 이런 거라는 거를 버리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나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되게 어려운 감정을 누구나 느낄 수 있고 이 친구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고 그게 또 자기 연민의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보편성을 갖는 것도 자기 그러니까 자기 위로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사회심리학적으로 또 얘기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선생님? 우선 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짜 걱정이 아니라 진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과도하게 현재 이제 걱정을 예를 들어 50만큼 해야 되는데 200만큼 한다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것도 문제고 또 50만큼 걱정이 있는데 난 괜찮아 뭐 이런 정신 승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걱정을 있는 만큼 하는 게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가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한국인한테 지금 닥쳐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걱정되거든요. 걱정이 많아요. 이 하반기에 이 윤석열 아저씨가 이 사고 많이 쳐가지고 경제 제재를 받고 나서 중국, 러시아로부터 또 뭐 그거 없어도 지금 자본주의 세계가 위기가 있어가지고 뭐 식량 위기, 기후 위기 뭐 등등 원자재 위기 등등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등등 그런 거 생각하면 만만치 않겠다. 여기 표현을 생존 가능할까요?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우리 인류가 거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환까지 나서서 이제 시장 경제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사회 제도를 모색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자본주의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다 드러나고 있어요, 명확하게. 그걸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보여지고요, 전쟁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적 국면에 처해 있고 여기에 제대로 한국이 대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집권 세력이 위기는 닥쳐올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위기라는 거죠. 그쵸. 각자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는 연대해가지고 뭉쳐야 돼요. 뭉쳐서 국가적 해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 해결 불가한 상황. 아예 불가하니까.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엄청난 경제위기가 닥쳤다. 그래서 뭐 물가가 막 뛰고 막 식량이 없고 그러면 국가가 배급해줘야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식량 사재기를 안 할 생각이거든요. 식량 배급해 줄 거라고 나 생각했어요. 식용유 3개 샀는데. 윤석열은 식량을 쌓아놓는 아니 겁니다. 집에. 배급을 요구해야죠.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죠. 네, 아, 저희의 적극적인 요구. 네, 가서 달라 그래야죠. 먹을 거 내놔라. 그렇습니다. 비상사태인데. 자, 어쨌든 그런 정도로 개개인이 각자 도생으로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저는. 이제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그 걱정은 현실적 걱정이 맞는데 해결책은 개인에게 없다 이거죠. 예,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람들에 대한 환멸은 이제 대체로 이 한국 사회를 비롯한 이제 오늘날의 이 복잡한 신자유주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 증오나 혐오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계속 치거든요. 네, 환멸이란 단어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처 네.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총기를 들고 들어가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쏴 죽이는 것도 결국 인간에 대한 혐오잖아요. 인간 증오, 혐오.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겠습니까? 계속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겠죠.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환멸, 혐오 또는 증오로 가고 그게 이제 무차별적인 살인 범죄로까지 이어진 건데 한국도 이렇게 돌아보면 뭐 여기 쭉 쓰셨지만 이상한 사람들 천지잖아요.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상처를 많이 받는 경험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인간에 대한 희망,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실.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면. 근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고 그 원인을 제거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뭐 복잡한 얘기는 어렵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 이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네, 보셨어요? 봤죠. 거기에 보면 덕선이 아빠인가요? 네. 그 성동일. 덕선이 아빠. 그 성동일이라는 사람이 엄청 착한 사람이잖아요. 막 전집 사주고 맞아. 할머니 나물 다 사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반전세 사는 이유도 친구 보증서 보증 섰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너무 착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오다 보면 누가 이렇게 뭐 세계전지. 외판원 네, 버스에서 그것만 팔면 나간다. 하나만 사면 되는데 전집 사오고 막 이거 막 콩나물 껌도 네. 통으로 사고 한 박스씩 너무 착해요. 네. 자기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동일 이제 그 덕선이 아빠가 어디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냐면 그 결정적 대목은 아들 학교에 갔는데 네. 아들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어이 반지야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게 이제 제가 심리학적으로 계속 얘기한 존중 불안이거든요. 네. 존중 불안이 확 올라온 거죠. 야, 내가 반지하를 탈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들이 계속 친구들한테 반지하 소리 들어가면서 멸시 당하고 무시당하겠구나. 네, 얼마나 불렸는지 노을이는 깜짝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 말에. 그 충격을 아버지가 받은 거죠. 네. 그 전까지는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위해 주는 분위기에 살다 보니까 몰랐어요, 그런 걸. 근데 밖에 나가니까 서서히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 덕선이 아버지가 그걸 결심한 이후에 나오는 상징적인 장면이 어떤 할머니가 껌을 팔러 와요. 옛날 같으면 덕선이 통 아빠가 샀지. 한 통 샀죠. 한 박스로. 박스. 이거 다 주세요. 네. 네, 하나만 딱 사면서 할머니 앞으로는 못 팔아드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막 잘하네. 굉장히 가슴 아픈 너무 장면이에요. 가슴이 눈물 날 아파요. 만한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빠진 것은, 악해진 것은 원래 악해서가 아니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다. 이제 그 성동일이라는 그 덕선이 아빠한테 그런 고통만 주지 않았다면 그 아빠는 여전히 껌을 한 통씩 사주는 착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거를. 네. 그러한 고통만 제거해 준다면 사람들한테. 그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니까. 있으니까 마음속에. 네. 그거를 우리가 억제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조건만 되면 다시 살아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람들이 언제든지 조건만 갖춰지면. 그리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걸 부정하면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최근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을 생각해 보더라도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기 전에 사람들이 못됐었잖아요, 다. 물론 못된 놈도 있어요, 그 깡패 같은 놈.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게임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죠, 서로. 네, 서로 그 고통스러워하죠. 안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게임에서 등장하는 서울대 출신 그 못된 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게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주 노동자한테 자기 지갑을 열어서 돈을 다 빼줍니다. 차비 없어서 걸어갈까 봐. 그 정도의 인정미는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 게임 들어가면 가니까. 잔인무도한 인간을 바뀌죠. 네. 사람을 죽이는, 속이고. 뭐 주인공 성기훈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이죠. 근데 구슬치기 차까지 가게 되니 어떻게 해요? 노인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게임의 규칙이에요. 사회제도. 그걸 안다면 사람에게 희망을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를 탈피해서 다시 착한 심성을 가지고 원래 착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면 돼요. 근데 뭐 예전에 오징어 게임 유행하고 나서 직후에 젊은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번은 오징어 게임하고 똑같아요, 규칙이. 그러니까 456명인가요? 그래서 1등만 456억 받는 거. 나머지 죽진 않지만. 2번은 모두가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 그럼 이제 뻔하잖아요. 1번 룰로 게임을 하면 얼마나 못되게 서로 싸우겠어요. 네. 456억을 가지려고. 2번은 안 싸우겠죠. 사이좋게 그냥 게임을 하겠죠. 그랬을 때 한국 젊은이들 중에서 75%가 2번을 선택했더라고요. 똑같이 나눠 갖는 거를. 네, 똑같이 그거를 나눠. 원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희망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현실에서는 못되게 살아갈 것 같은데 대부분 상당히 이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만 주어진다면 뭘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거. 이웃과 사이좋게 살아가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터지게 싸워서라도 내가 대박을 치겠다라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바뀔 수 있다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희망을 버리죠. 다 접어버리면 그 다음은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사람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또 더 주고 싶으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 와중에도. 그럼요. 네. 예. 지난주에는 살다 보면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사과도 하지 말라 그랬었어 그때. 나쁜 사람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나쁜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죠. 근데 그 나쁜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는 아니다. 거예요. 게임 제가 때문이다. 얘기하는 게. 네. 그러니까 아까 덕선이 아빠 같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껌 안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흔히 이제 그 강의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면 남들한테 못되게 굴 이유가 없어요. 엄청 행복하시면 저한테 잘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돈 좀 빌려주실 거죠? 모든 게 다 행복한데. 그렇죠. 기분이 째지는데. 근데 좋은 일 하고 기분이 더 근데 기분은 좋아지는 엄청 안 좋고 화나 있는데 내가 돈 빌려줘 그러면 막 욕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욕 많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면 남들한테 잘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특별히 뭐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서로에게 못되게 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들. 너무 힘들다. 힘들고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나쁜 사람이 더 많은 것은 대부분 다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버리지 말아라. 이 사람들 많다, 또라이도 많다. 가능성은 그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얘기만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렇게 사람이 또 중요한 거네요. 예,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연민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이 자기 연민은 결국 아파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파서. 아프니까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자기가 제일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위로 뭐 이런 것들을 막 아무리 해도 해결될 수 없지 않겠어요? 위로를 받는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이제 핵심은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람들 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 맞아요. 불쌍하다. 특히 젊은 세대가 더 심해요. 정말 자기가 제일 힘들고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기에서 멈추면 아무런 도움될 게 없죠. 왜냐하면 이기적인 관심밖에 안 생기니까 계속 자기만 보게 되니까 세상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나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고 근원은 사람들 개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데 있다 하는 것을 깨우치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이 제일 저는 자기 연민 해결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옛날의 식으로 얘기하면 노동자들 같은 게 계급의식 갖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옛날에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그러니까 막 비참하게 생각하죠. 내 팔자가 더러워서 이런가 보다. 뭐 이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술 먹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자본주의 모순에서 비롯된 거네. 노동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고 사회적 처지가 이렇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계급의 문제고 사회 문제구나 하는 걸 깨우치는 순간 계급의식이 생기면서 당당한 노동계급이 된다. 맨날 했던 얘기죠. 80년대. 근데 이치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네. 이치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다들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내 문제만은 아니고 사회 문제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갖게 되면 자기 연민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들 이제 그렇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밖에 문제다. 모른다. 이제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아파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자기밖에 볼 수 없는 거고 현재에서는 뭐 본인이라도 일단 생각을 그렇게 과감하게 바꾸시면서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을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본인이 먼저 깨우치고 또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쪽으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이제 막 이제 뭐 세상에 대해서 신경 끄고 내 삶에만 집중하면 되냐. 안 되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희망이 없다. 네. 네. 이건 이제 제3조차 크게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삶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자기 삶에만 집중하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죠. 성공과 출세의 희망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희망도 없는데. 성공과 출신도 사실 계산기가 두들겨지죠. 그렇죠. 보이죠, 뭐.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지 비교하면서 당연히 나는 저 정도까지 갈 뭐 시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8, 90년대만 해도 젊은이들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 영화 만드는데 발음이 안 좋았어. 그 엠넷의 지금 프로그램 이름인데. 그래 하여튼 뭐 젊은이여 야망을 품어라. 네. 그런 뜻인가요? 네. 영어로 보여주면 소년인가요? 하여튼 뭐라고 해석하든 야망을 품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 야망을 품던 시기도 있었죠. 80년대, 90년대 젊은이들은. 큰 꿈을 가져라. 왜냐면 경제가 좋았으니까. 네. 호전됐으니까. 된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9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청년들이 안정을 찾아라. 웃기는 소리다 저게. 웃기는 소리구나 저게. 뭐 야망을 품는 놈은 절대 안 되는구나. 집을 더 말아먹는 길이다. 되는 놈도 있긴 있지만 아주 극소수저고 운 좋은 사람이고 대부분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이제 뭐 영끌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금수저 투자 다 나뉘는 거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왜냐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운에다 맡겨보는 거죠. 로또 사고. 근데 어쨌든 그런 삶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또 맞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운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운만 기다리는데 운은 오지 않아요, 절대. 네, 그래서 나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고 세계의 눈을 닫으면 닫을수록 희망은 더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자 도생의 삶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명백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는 각자 도생의 삶을 포기하고 모두가 동시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시점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희망을 이제 주어지려면 그러면 개인이 아닌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그거는 결국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정치가 지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책 경쟁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자.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규칙이 지금 456명한테 상금을 1억씩 주는 게 아니고 한 놈한테 다 주는 건데 이거 바꾸자. 다 1억씩 주는 거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1등 한 10명 뽑아서 1,000만 원씩 주고 보너스로 2등 한 뭐 50명 뽑아서 500 나머지 뭐 100명 뽑아서 100씩 주는 식으로 하자. 그럼 재밌을 거 아니에요, 게임이. 그 상장 주는 거. 네. 상장 동네 주거나. 운동회처럼 즐거울 맞아. 거 아니에요. 그 박수 정도 갖고 막 쳐주고. 서로 죽이고 칼불만 네. 그러진 않아요. 즐거운 게임 할 수 있어요. 네. 뭐 완전하게 획일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격차가 없는 거는 저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존을 불가할 정도로 격차를 벌려서 어떤 사람들은 수렁에 빠뜨려서 생존 불안을 겪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은 규칙을 좀 바꾸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 규칙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제 정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걸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살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만 살자. 어차피 이렇게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해야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한국 정치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희망이 좀 없는 거죠. 희망을 갖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비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국회의원 이거 볼라나? 예, 보시겠죠. 예, 안 보시면 안 되는데 보셔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이제 앞으로 네. 그걸 제시해야 됩니다. 계속 국민들한테 앞으로 어디로 가자. 희망을 볼 수 있는 곳을. 그렇죠. 이재명 의원이 그걸 진짜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정책, 그 딱 던지고 기본소득이라든지. 그게 이제 그 이재명 의원이 그 전까지는 행정가로서 성남이나 뭐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자기 비전 시도했던 제시는 것들을. 잘했죠. 물론 전국적 비전도 제시했지만, 근데 정치가는 더 커야 돼요. 더 과감하게. 스케일이 더 크고 과감해야 됩니다. 어디 경기도 잘 이렇게 끌고 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국가를 끌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스케일이 크고 또 본질적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머슴론도 정말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의 머슴이다. 좀 맞는 얘기죠. 근데 머리 나쁜 머슴이면 곤란하거든요. 시키는 일만 하는 머슴도 곤란해요. 어떤 머슴이 필요하냐?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고 길을 보여주는 선구자적 모습으로 좀 전환할 때가 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죄송합니다. 이제 부담을 주는 얘기인데 어쨌든 너무 재촉하지 말라고 댓글이 막 달렸던데. 누구든지 간에 한국에는 그런 정치인,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서로 뭐 얘가 더 더럽니 쥐가 더 더럽냐는 더러움 싸움이 아니라 이 길로 가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 길로 가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길로 가면 우리가 잃었던 아름다운 심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걸 제시해주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좀 기다리시면 이제 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지금 삶을 좀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외로워지고, 그 다음에 맞아요, 무력감 같은데. 왜냐면 혼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할 때하고 둘일 때 다르고 셋일 때 달라요. 달라지고. 네, 그래서 이분도 혼자서 이런 고민을 하고 또 주변에 또 우울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잘 안 되면 이런 말이 통하는 사람 빨리 찾아야죠. 네. 그런 모임을.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자꾸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장기적으로도 뭐 국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 이제 아까도 다 얘기하셨지만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뭐 엄청 좋고 그래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들어섰는데, 그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체제가 몰락하고 다극화된, 다시 말하면 좀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말을 안 듣는 나라들이 이제 지배하는 세계? 너무 통속적인가? 좀 더 멋있게, 조금 약간 멋있게 포장하면 자기의 국가의 이익을 스스로 그 국가가 추구하는 좋네요. 독립적인 좋네. 국가들의 네. 이렇게 평등한 국제관계가 네. 형성되는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중이에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류의 삶을 질곡에 빠뜨렸던 것은 사실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지배 체제고.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몰락의 징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서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세계적인 흐름은 좋다.
일제 폐망 직전의 시기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느끼기에는 체감하기에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폐망 그렇죠. 직전인 거죠. 예, 느끼기에는 빨리 변절서를 써야 될 것 같은 네, 큰일 시기처럼 날것 느껴지지만 같구만. 네.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곧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할 줄 아는 그런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각성하고 실천하고 대개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 좋은 미래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이유가 촛불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이 끝나고 기대감이 엄청 높아졌던 분이셨을 것 같다. 물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실망이 커지고 그 분노가 대선 결과로 나온 거였던 건데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적기를 놓쳤죠. 윤석열의 당선으로. 그 전쟁 위기까지 지금 고조되고 있지만 요 길을 넘어서면은 또 완전히 새로운 또 시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향 자체가 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촛불 항쟁 이전의 시대로 마치 돌아간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윤석열의 지금 46일이 지금 당선된 지 취임한 지 한 50일이 안 됐어요.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정말 충격적이죠. 네. 하루가 1년같이 보내고 있겠지만 아직 50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더 나아갈 수 있게 정리를 한다면 촛불항쟁 이전보다는 훨씬 빠른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기대감에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좀 슬프긴 했지만 윤석열이 엄청나게 한번 망쳐먹겠는데 이건 혁명의 시대다. 혁명을 요구하는 시대가 오겠는데 그런 설렘도 있긴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죠. 다시 또 질 수도 있잖아요. 네, 준비를 잘 해서 그래서- 곧 이제 무너질 테니까 이제 뭐 언제냐가 문제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보다 더 먼저 절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정리했는지 여쭐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또 우리 군부 독재 시대도 사시고 박정희 밑에서 박정희 밑에서 학생운동 하셨던 거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 이유죠. 네, 전두환이죠. 네, 전두환 시대에 또 사셨던 분으로서 네네. 그때도 절망하는 마음이 당연히 팽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군부 그때 독재가 아니 올라갈지 이제 아무도 그때 이제 몰랐던 10년 걸린다고 예상해서 학생운동을 시작했거든요. 10년. 예, 길어야 10년. 길어야 10년 안에 우리가 뒤집어서 새 세상을 만들 거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뭐 좀 하면 되겠네. 10년이 지나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안 된 상태로. 어떤 힘으로 오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힘으로 왔는지.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상태가 극도로 안 좋긴 한데요. 그것이 인간 자체가 가진 뭐 문제점이나 뭐 본성이 나쁘고 이런 쪽으로 안 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다고 믿어요. 조금만 좋은 조건을 주면 사람들은 착해집니다. 착하게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항상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혼자 고립돼 있지는 않았으니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촛불을 준비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전환행동 가입하신 분들한테 전화 돌리기를 해가지고 회원분들한테 나와주시라고 했더니 너무 선뜻 다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거동이 불가능하셔서 후원하고 싶다고 보내면서도 소액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준비하고 있고 이 같이 서로 연대할 그런 의식과 힘을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어서 저는 이 청년분도 그런 분들과 함께 저희들과 함께 만나게 된다면은 정말 새로운 또 그 희망찬 삶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네. 투쟁에서 쉬십시오. 투쟁에서 쉬라고요? 즐겁잖아, 투쟁. 요새 안 그래? 투쟁 안 즐거워? 너무 즐겁죠. 요새만큼 재밌는 투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투쟁이. 요새는 막 요새는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얘기하면 웃음이 되니까. 나고 기가 막혀갖고 웃음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런 윤석이랑 싸우는 건 정말 오히려 쉬운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그 같이 가는 길이 그러니까
설득하면서 가는 길이 정말 어렵구나. 이 길이. 여러 가지 생각, 감정들이 드니까요. 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싸움도 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그냥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에 관한 이런 고민들도 좋고 자기의 뭐 어떤 관계에 그리고 취업에 뭐 이런 고민들도 좋고요. 이런 고민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내용을 맞춰볼까요? 청남이는 격주로 촬영돼서 매주 수요일 9시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네. 이런 사연들은 chungnami0000gmail.com 청남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방송은 유튜브 촛불전진과 주권방송에 매주 업로드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